요즘 이상하지 않나요? 주식, 비트코인 금값은 폭등하는데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투자에 뒤처져서가 아니에요. 에브리링 랠리라는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 나오는 기괴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 버블이 꺼질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현상의 본질부터 파헤쳐야 되는데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유동성 증가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엄청나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금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기업들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내 월급은 안 오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금융시장에만 돈이 몰렸을 뿐이에요. 기업들은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고 수익도 예전만 못하니까 직원들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격만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마구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고요. 세금은 제대로 못 걷는데 쓸 돈은 많으니까 빚을 낸 거죠. 그 빚을 감당하려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쉽게 만들었고요.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물 경제로 간 게 아니에요. 다 금융시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거죠.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라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잘 사는 거지. 돈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건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물가만 올리고 경제를 망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경제 전체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2008년에도 그랬고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가 감당이 안 돼서 거품이 꺼진 거거든요. 2010년 코로나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돈 찍어서 살리려고 했죠. 사실 경제가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견뎌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계속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거죠. 2020년 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잖아요. 실업률은 폭등하고 사람들은 다 집에 갇혀 있고 비행기도 멈추고 상점도 다 문 닫았죠. 그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뭘 했습니까?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렸어요. 미국도 3% 정도 되던 금리를 거의 0%로 만들었고 유럽은 아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돈 공짜로 줄 테니까 마음껏 빌려가 라고 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0%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자면요.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0%로 낮춘다는 건 시중은행들한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시중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출해주죠.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드니까 마구 대출해줄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는 더 심한데요. 돈 빌려가면 내가 오히려 이자를 줄게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만대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양적 완화라는 걸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했지만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들이 다 했어요. 양적 완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주고 심지어 ETF까지 사주는 겁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거의 제로 금리로 사주니까 정부는 이자 부담 없이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게 되죠. ETF를 산다는 건 결국 주식을 사준다는 건데 중앙은행이 동아은행이 돈 찍어서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1년 11월쯤 가니까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에브리딩 랠리였죠. 모든 게 다 올랐어요. 그런데 언제 꺾였냐면 2022년 초반이에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잖아요. 그러면서 흑해를 통한 석유 수출이 막히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식량 수출도 막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올라가고 석유 가격 올라가고 난리가 났죠. 거기에 그동안 풀린 돈이 자산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물가 상승률이 9%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2%의 4배가 넘는 수치였죠. 중앙은행의 역할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물가를 2%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물가가 9%까지 올라가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거의 0%에서 5%까지 단숨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돈의 장난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자산시장이 덩달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바로 중앙은행과 정치권이 돈 가지고 너무 장난친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71년까지는 전 세계가 금 본위제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달러와 금을 교환할 수 있었어요. 금 한 트로이온스당 35달러로 고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곧 금의 가치였던 겁니다. 1945년부터 25년간 이 체제가 유지됐어요. 다른 나라 통화들도 달러와 고정 환율로 연동돼 있었고요. 전 세계가 다 금을 기준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이걸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렸어요.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 전쟁 같은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금본위제 하에서는 함부로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달러 마구 찍었다가 사람들이 이거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금 한 트로이온스가 35달러였는데 지금은 거의 4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금값이 올랐다기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바로 이것에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공급량을 딱 정해놨어요. 지금 90% 정도 채굴됐고 최종적으로 2100만 개로 제한됩니다. 절대 그 이상은 나올 수 없게 만든 거죠. 중앙은행들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도록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전쟁하려면 다른 데서 돈을 줄여서 써라. 돈 찍어서 쓰지 마라. 이겁니다. 당연한 원칙이죠. 한쪽에서 돈을 쓰려면 다른 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돈을 찍어내는 건 그냥 눈 가리고 가이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정치권은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거품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 다 터졌어요.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니까 돈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미뤄지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뀔 겁니다. 파월의 임기가 끝나면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앉힐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금리를 낮춰줄 사람이죠. 자기가 돈을 마구 쓰고 싶은 거예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싶은데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파월은 트럼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순해 보이는데 고집이 세더라고요. 하지만 새 의장이 오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반된 흐름도 있어요. 각국의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국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국방비를 GDP의 3.5%에서 5%까지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2.3%에서 3.5%로 올린다고 했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트럼프가 너희들 알아서 지켜라고 하니까 각국이 군사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복지 예산 줄여서 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교육 예산 줄인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결국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정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채를 사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년 후에 100만 원을 갚는 국채가 있다고 칩시다. 예전엔 이걸 98만 원에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95만 원에 팔아야 된다?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시장 전체 금리를 끌어올려요.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이 국채로 몰리니까 민간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내보내고 자기 사람을 앉혀서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는 한편 각국의 국방비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은 오르겠죠. 이 두 힘이 충돌하면서 시장은 계속 출렁거릴 겁니다. 결국 에브리딕 랠리는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납니다.